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2025년도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미국의 수입 평균 실효관세율은 1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실효관세율을 가졌던 시기가 사실은 1930년도 대공황 직전 직후 이때입니다. 지금 실러 PER이 35배나 될 정도로 엄청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실러 PER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코로나 직후에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애플의 매출이나 서비스 성장률만, 매출 성장률만 보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역대급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복 소비가 끝나자마자 매출 성장률이 가파른 하락을 보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특별 이벤트의 변동성을 배제하고 보자라는 게 이 실러 PER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대공황 직전 때 증시 버블을 꼈을 때 실러 PER이 30배였는데 지금 그거를 훨씬 넘어선 35배에 달하고 있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진덱을 쓰고 있냐, 엄청난 규모의 그 마진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PER이 100배에서 500배인 기업의 경우에는 누가 좀 더 어리석어서 600 PER이 600배에서 1000배인 가치에 더 비싼 멀티플로 더 비싸게 사줄 것이냐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꾸준히 가파르게 성장하라는데 아직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은 저평가된 기업이 오히려 그때는 증시 조정이 나오면 자본의 재분배가 될 때 매력도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은 계속 고금리 장기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현재 코어 PC 밴드가 2에서 3%, 그러니까 연준이 타겟하는 거는 2%가 목표인데 현재는 2에서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도기라고 보고 금리를 동결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포지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물가 구조에서는 주거 물가, 그러니까 임대료 비중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024년도 3월, 2025년도 1월, 2025년도 3월 최근까지 보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3.5에서 3%, 3%에서 2.4%로 계속 내려오는 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물가 안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거 물가, 임대료 부분인데 임대료의 물가 상승률도 5.7%에서 4.4, 4.4에서 4%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 물가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물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전체 물가도 빠르게 잡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는 사실 주거 물가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0년도부터 가파른 시장의 유동성 공급 때문에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득의 성장은 크지 않은데 자산 가격의 상승은 너무 가파르게 나오면서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미국의 주택 평균 가격이 1999년도에 3배에서 이게 7배까지 뛰어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임대료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가구 소득 대비 연평균 임대료 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지출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은 미국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이 주거라고 보고,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은행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MBS를 대거 처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준이 단일 투자자로는 가장 많이 미국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MBS를 연준이 2022년도 이후부터 가파르게 팔아치우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은행들의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게 MBS인데 그 MBS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준이 이걸 가파르게 팔아치우니까 은행들의 유동화 수단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을 옥죄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되니까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도 조정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주거 물가도 가파르게 잡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그러한 정책 덕분에 중위주택 가격이 우하향을 해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중위임대료도 우하향을 해나가면서 주거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잡혀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가도 연준이 타겟하는 안정기로 접어들고 결국은 연준은 금리 인하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그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니까 소비자 할부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고금리로 유지돼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사람들의 신용카드 지출도 줄이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잡히고 주거 물가도 잡히면서 연준이 타겟하는 물가 수준까지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2025년도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미국의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은 1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미국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이라는 것은 실제 부과된 관세 수입의 총액을 미국 전체 수입액의 합계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정도 수준의 실효 관세율을 가졌던 시기가 사실은 1930년도 대공황 직전 직후 이때입니다. 1929년도 말부터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1930년도에 들어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당시 때 1930년, 31년, 32년 3년 이상 동안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증시도 그 당시 때 3년 정도 동안 거의 80% 이상을 하락하는 그런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것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미중 무역 전쟁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전방위적인 부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효 관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보편 기본 관세의 영향이 10%대의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상당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25년도 초처럼 달러의 초강세가 일어날 때는 뭐 괜찮겠지만 달러의 약세가 점점 이루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가 더 치솟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가가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를 더 자극할 만한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 심리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보호무역주의를 시작을 함으로써 물가의 상승 압력을 크게 높여버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의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은 이렇게 계속 둔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애플도 이익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고, 뭐 테슬라도 그런 추세였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하락 추세였고, 포드도 하락 추세였고, 뭐 이런 추세였는데, 이렇게 기업들의 연간 이익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증시는 멀티플은 최고치로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물가가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화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는 시점은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경제가 박살나는 시점이 아니고서야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에 대한 부담도 계속 커지겠지만, 그렇게 실적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멀티플이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S&P 500의 PER을 보면요, 지금 27배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근데 기업의 실적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더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업의 멀티플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실러 PER이라는 거를 자주 살펴보는데, 이 실러 PER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그 10년 평균 이익, 그러니까 10년치의 이익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거 대비 S&P 500의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실러 PER이 35배나 될 정도로 엄청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실러 PER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코로나 직후에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엄청난 그 저축이 쌓이고 폭발적인 소비가 나오고 저축이 쌓이고 폭발적인 소비가 나올 때는 애플의 매출이나 서비스 성장률만, 매출 성장률만 보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역대급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복 소비가 끝나자마자
매출 성장률이 가파른 하락을 보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성 보복섭이가 나와가지고 매출이 가파른 성장을 기록을 했을 때를 보면 사실 높은 멀티플을 받아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 이익 대비 기업의 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치의 평균을 두고 그 10년치 이익의 평균치 대비 현재 기업 가치가 몇 배인가, 그래서 특별 이벤트의 변동성을 배제하고 보자라는 게 이 실러 PER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대공황 직전 때 증시 버블을 꼈을 때 실러 PER이 30배였는데 지금 그거를 훨씬 넘어선 35배에 달하고 있고, 닷컴 버블 때가 거의 40배가 조금 넘었던 지금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 성장률이 둔화되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 높은 밸류를 받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증시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만 보더라도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주가가 9%나 하락을 하고, 왜냐면 멀티플이 뭐 500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니까 이 정도의 변동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익숙한 그런 환경이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가 가치가 평가절하되기 시작을 하면요, 달러 외 통화로 투자하는 투자자의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4월 8일에 달러당 1,500원 정도까지 했던 환율이 지금 1,4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보시면은 미국 주식시장의 소유 비중이 외국인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이 환율 변동까지, 증시의 하락 플러스 환율의 강세에 따른 환차손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뭐 10% 오르더라도 환율이 10%가 강세가 돼버리면, 자국 통화의 환율이 강세가 돼버리면은 과거처럼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니까 증시의 성장과 그리고 원화의 약세가,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가 더 큰 수익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으로 달러가 약해지고 달러 외 통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변동성도 더 커지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필라 마진덱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진덱을 쓰고 있냐, 주식담보대출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냐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엄청난 규모의 그 마진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장기간 10년치 그 장기간 이익의 평균치보다 증시의 버블이 이렇게 지금처럼 큰 상황이라면은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소비가 폭발할 때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폭발하거든요. 컨테이너 운임이 비싸지는 거죠. 경제가 좋으니까. 근데 경제가 꺾이고 소비가 잡혀갈 때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근데 지금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우하향을 해나가고 있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2025년도 1월에도 계속 하향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2025년도 1월부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크게 과열이 될 때는 조정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기업 가치가 100배에서 500배인 그런 기업보다는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아직 받지 못한 기업들이 오히려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백 배의 멀티플의 기업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되어 나온 자금이 새로운 곳으로 유입이 되려면은 실적 성장은 계속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매력도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매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PER이 100배에서 500배인 기업의 경우에는 누가 좀 더 어리석어서 PER이 600배에서 1000배인 가치에 더 비싼 멀티플로 더 비싸게 사줄 것이냐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꾸준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 아직 시장의 주목을 못 받은 저평가된 기업이 오히려 그때는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 자본의 재분배가 될 때 매력도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증시가 크게 조정이 나와도 불안해할 게 없는 게 결국은 실적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락한 증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실적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증시 전체가 무너져서 크게 밀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또 버티게 해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패스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매년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매년 이익이 성장하는데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투자를 계속 해나가지 않아도 되는 기업,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멀티플이 여전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 숨은 가치주들,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아세안패스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세안패스는 이런 기업들만을 필터링하고 스터디하기 위해서 아세안패스 프리미엄 멤버십을 준비했고, 여기에서는 이런 기업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 30개를 필터링해서 집중 스터디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번 공지는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30개 정도를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하면서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싶다. 네, 그래서 그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아세안패스의 프리미엄 멤버십을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유튜브 멤버십과 프리미엄 멤버십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나 정책 변화를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걸 미국 경제나 재정 상황과 연결해서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가 공유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이 미국 경제나 정책과 같은 매크로적인 그런 인사이트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번 프리미엄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 30개를 필터링하고 이들의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남기는지, 그리고 이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은 어떻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경영진의 역량은 어땠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 분석해 나가는 그런 구조적 기업 분석을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세안패스가 필터링한 이 30개의 기업 리스트도 이 멤버십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요. 30개의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수혜 산업이 변동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성장주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런칭 초반인 지금 아세안패스 프리미엄 멤버십에 함께 하신다면 약 5만 원 상당의 전자책과 그리고 3개의 VOD 강의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세안패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보고 데이터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패스가 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그 보복 소비로 단기적으로 이익을 성장시켰고 그 폭발적인 성장을 나왔던 그런 기업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꾸준히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실적의 우상향을 만들고 이걸 숫자로 증명한 기업들만 구분해서 추적해 나가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고 투자금이 작았다면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읽어보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소형주에서는 그런 기업을 찾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패스도 조금 무식하긴 하지만 수백 개의 기업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익과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만 필터링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만을 필터링해서 그 기업들만 추적하고 스터디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된 게 앞으로 설명드릴 30개의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실적이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고 성장을 이루었다라면은 앞으로도 그런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는 새로운 변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지난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성장했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당 30개의 기업들을 추적하고 이슈를 체크해 나가면서 해석해 나가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세안패스의 프리미엄 멤버십, 아세안패스의 미래전략실입니다. 이번 멤버십은 단순히 매력적인 기업을 찾는다는 관점을 좀 넘어서 미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 구조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양한 사업 모델이나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